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 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 사건은 끝내 아주 끔찍한 조작 사건으로 결론이 났지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는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라는 저널리스트가 없었다면 어쩌면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적어도 몇십 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죠. 과거 군사독재 시절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한국에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여전히 간첩 사건이 조작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저희는 모른 채 지내온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쩌면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PD수첩 PD로, 그리고 또 뉴스타파 PD로 잘 알려진 최승호 PD께서 처음 발표한 영화 자백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영화 감독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타파 최승호 PD 그리고 영화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예. 네, 저희가 매일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개의 경우는 주로 정치인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아침에 나오시는데 금요일 아침에 영화 감독님을 모셔본 건 굉장히 오랜만이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타이틀이 생겼다고 봐도 될까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제가 사실 뭐 영화를 그 감독으로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저희가 저널리스트로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간첩 사건 취재를 했고 그것이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것까지 다 밝혀서 대법원에서까지도 무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죠. 났는데도 국정원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검찰도 바뀌는 게 없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했던 검사들이 고작 받았다는 게 정직 1개월이고 또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그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거는 뭐 변호사들이 그러더군요. 무죄보다도 더 어려운 거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실 뭐 바뀌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기 힘든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국정원 개혁은 원래 국회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시민단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국회의 역할이기도 국회 한데 역할이죠. 예.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저널리스트인 네. 최승호 PD가 영화를 만들어서 좀 사람들을 일깨워서 국정원 개혁 이슈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심각합니다. 네, 우선 저는 영화에서 김승효 네네. 선생님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그 굉장히 끔찍한 고문 피해자라고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분 사건 네.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네, 74년에 이제
제1동포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지고 가서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네. 고문을 당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서울대 학생의 시위를 그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간첩이다. 이제 북한 지령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그분이 그 고문 이후에 이제 그 정신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 증세가 그때부터 나타났다고 해요. 네. 저희가 기록을 보면은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그 당시 그 교도소 당국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하루 종일 뭐 서가지고 멍하게 있고 중얼거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7년 이후에 출감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죠. 네. 일본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만났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정신 이상이 돼 있으니까 그때 이분을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제 수용을 시켜가지고 네.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에 가서 만나 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십 년 전 그 74년의 그 기억 속에서 마치 그 화석처럼 있는 그런 분이랄까요? 그 박정희 시대의 그 중앙정보부의 그 희생자로서 하나의 그 기록된 화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 뵀을 때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 흐르는 맥락이 있는데요. 박정희 군사 시절부터 해서 어찌 보면은 원세훈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네. 박근혜 정부까지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간첩 네. 조작 사건을 네. 쭉 다루고 있는데 몇 개의 사건을 이렇게 동시에 다룬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총 몇 년 동안의 취재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2013년에 네. 4월 달에 이제 그 유성 씨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풀려나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네. 자기가 국정원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다. 국정원의 강압에 의해서. 네. 그 기자회견이 이제 보도된 걸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게 간첩 조작이라는 게 수십 년 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확실하게 느꼈는데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취재를 했죠. 그래서 취재 기간이 3년 정도 되죠. 예. 총 3년 네네. 동안에 기록한 어쩌면 이제 기록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취재한 과정을 끊어서 뉴스타파에 보도하고 네. 또 전체를 엮어서 영화로 만든 이런 건데요. 상당히 많은 품이 들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또 많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취재하면서 또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랄까요? 이런 건 어떤 거였나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는데 이제 영화 내용에 보면 저희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방송한 것도 있고 네.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방송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북한을 취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도 있었고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그런 취재였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을 상대하는 취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국정원은 이 확인을 안 해줘요. 우리가 네. 무슨 질문을 해도 네. 답변을 안 해요. 그 우리 이제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막이 네. 국정원이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정원은 자기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네. 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언론이 물을 때 네.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네. 국가 안보와 관계된 사항이라면 국회가 불러도 네.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을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국정원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그 국정원장한테 미리 통보를 해야 돼요. 그 검찰 직원을 부르려면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정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나가서 어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 그러면 그것도 국정원 원장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국정원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다 네. 하는 이유로 자기네가 한 짓에 대해서 그 한 행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정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 국민들한테 굉장한 불신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제 저는 뭐 제가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최근 아주 그 인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어떤 마을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그 악마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왜 죽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공포에 사로잡히잖아요. 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정원의 존재가 꼭 이런 존재 아닌가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설명을 안 하니까 네. 왜 간첩이 됐는지, 예? 그죠? 나의 네. 개인 정보가 왜 지금 그 국정원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네. 설명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결국은 억압 상태에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희들은 알 거 없어. 너희들은 알 거 없다. 이거죠. 예, 이 국민들을 대하는 국정원의 태도가 네. 시종일관 너희들은 알 거 없어. 그러니까 좌익교수 사건만 보더라도 네.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고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그러고 네네. 뭐 이렇게 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오늘 어젠가요? 이렇게 봤더니 해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이 지난한 역사를 한 번은 이렇게 통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네.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이 국정원이 꽤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니면 그냥 비밀리에 붙일지. 거기 CCTV가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막은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이 한종수예요. 한종수. 네. 한준식이고요. 이거 일단 트세요. 이거 오프시키라고. 카메라는 지우셔야 되고 이동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신술하게 되죠. 저 뉴스타파에서 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후상권 침해가 아니 무슨 후상권 침해가 있어요? 원장님 계실 때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봤잖아요. 원세훈 원장 시절에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정원에서 해킹을 사전에 해놓은 겁니다.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아마도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한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국정원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탐사보도 형태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처음이죠. 근데 이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네. 본 분들이 굉장히 재밌대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그 스릴이 넘치고 네. 그게 우리가 어떤 뭐 영화적인 장치를 많이 이렇게 둬가지고 드라마타이즈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순전히 저는 국정원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 영화의 긴장감과 재미는 현실의 국정원이다. 현실에서 네.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금방 그 자희 교수의 네. 예를 드셨지만 그 자희 교수라는 친구도 네. 이 유가려 씨를 수사하던 수사관이었어요. 아, 정말이요? 네네. 오. 네, 그 친구도 유가려 씨한테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네. 자백을 받아낸 그 여러 명의 그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게 뭐 한 서너 명 되죠. 그 중에서 한 명이에요. 네. 그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과거에 아유 뭐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나 고문했지 뭐 옛날에나 자만 재우고 그랬지 요새는 안 그럴 거다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수사 기법은 통용되고 있는. 수사 기법이 아니라 네. 그 통용이 아니라 네.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네. 그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네. 합신센터. 예. 네. 합신센터인데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고. 아, 보호센터요. 예. 저 유성 사건이 벌어지고 조작으로 밝혀지고 네. 난 뒤에 국정원에서 유일하게 했던 게 그 이름 바꾸는 거였습니다. 예. 하도 합신센터 문제가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예. 보호센터라고 바꿨는데 뭐 네. 그런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거기다 가둬둘 수 있거든요. 네.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탈북자들을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한 사람을 독방에다가 가둬놓고 그 당시에 유가려 씨 가둬놨을 때 달력도 안 주고 맞아요. 아침부터 저기 밤까지 계속 너 간첩이지, 너 오빠가 간첩이지 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너 계속 쓰라고 하고 네. 쓴 걸 또 쓰라고 하고 막 거의 뭐 수천 장을 썼답니다 그 안에서. 유가려 그러니까 씨가. 그런 정도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건 고문 아닙니까? 고문이죠 사실. 예, 사실- 고문입니다. 독방에 둔다는 것 자체가 고문 행위로 예.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6개월 동안 국정원 직원들만 만나면서 게다가 24시간 감시를 받거든요. 화장실에서 이제 그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네. 이 가슴 위로는 저쪽 그 CCTV 잡히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기 저 문이 투명한 저기 문이고 화장실 문이 네. CCTV 요 위로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리 씨가 샤워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영화 속에서 묻는데 그 변기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샤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 빠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는데 그 자백이 진실한 자백이라고 믿었다면은 저는 네. 국정원 직원들을 정신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 감정을 해봐야 네, 된다. 그러면 1974년에 김승효 네. 선생이나 네. 또 2014년, 2013년에 류가려 씨나 네.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국정원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여전히 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예,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 국민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네. 그게 뭐 국정원이 뭐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합법의 틀 안에서. 합법의 틀 안에서.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런 거를 과연 계속 허용해야 되는가? 국정원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어느 일면에서는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정보기관도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관타나모 같은 데도 변호인이 저기 방문하면은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유가려 씨가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여러 번 찾아갔는데도 네. 만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 본인이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원치 않는 거야 유가려 씨가 변호인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네. 모르는 상태잖아요. 나만의 법적인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그 변호인들은 사실은 자기 오빠가 선임한 변호인이고 오빠가 동생을 만나봐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너 뭐 저기 이상한 사람들 왔는데 만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네. 안 만나겠다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저기 그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그때는 유가려 씨가 무슨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변호인과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정원이 못 만나게 했어요. 관타나모에서도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데 네. 우리 국정원이 관리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는 변호인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게 대성공사라는 이름의 회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간판만 바꾸지 하는 일은 똑같은 상황인 거고 어쩌면 30년 뒤에도 또 비슷한 우리가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30년 뒤에도 한 세대가 지난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마저 좀 생기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한준식 사건인데요. 네. 북한에 있는 따님하고 네. 통화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취재 중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국정원에 취재를 해서 네. 국정원에다가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국정원이 이제 확인해주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 국정원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뉴스타파가라는 작은 언론에서 네.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국정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국민들이 함께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국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저는 국정원이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뉴스타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다 던졌고 네. 이제 영화로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진지한 영화인 모양이다. 무거운 영화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재밌는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저는 최승호 PD가 이렇게 귀여운 데가 그래요? 있으신지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확인을 했는데요. 네, 검사님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 영화를 아직 검찰에서 보진 못했죠. 개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지금 시사하고 개봉은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개봉을 저희들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네. 뭐 상도 2개나 받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호평을 받아가지고 네. 개봉을 뭐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네. 이 영화가 국정원을 겨냥하고 있는 거니까 네. 국정원, 검찰 뭐 이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문을 제대로 열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화계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 이제 전략을 세운 것이 우선 일단은 스토리 펀딩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관객을 모으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달 정도 관객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내시면은 네. 이제 티켓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많은 관객들이 이제 미리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티켓을 예매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화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을 대관을 해서 네. 시사회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멀티플렉스를 완전히 이렇게 여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그 다음에서 하는 스토리 펀딩 네. 그걸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의 배급 그리고 상영 이런 것들도 좀 기존의 상업 영화들하고는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네. 진행이 좀 되는 거네요.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된다고요. 네네네. 예, 예. 다음에서 하는 스토리 펀딩에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화 속에 저는 두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서 네. 이제 질문 계속 끊임없이 질문남으로 국정원에도 질문을 던지고 또 이제 검찰에도 질문을 던지는데 어찌 보자면 가장 국정원 권력의 최근의 핵심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연을 하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오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그 공항에서 커피 마시는 장면 굉장히 재밌었는데 미리 알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연히 만난 겁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정말요. 네. 일본 출장 가는 길에. 네네. 진짜. 제가 일본에 그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운명적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 취재가 운명적이다. 그렇죠. 그분이 이제 75년부터 79년까지 그 중앙정보부 네. 대공수사국장을 역임을 하셨던 분이고 그 당시에 간첩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제일 큰 간첩단 사건,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다 뭐 무죄로 다 지금 재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0년 만에 그 피해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일본에서 열려가지고 그거 취재하러 가는데 네. 김포공항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운명이라는 거 말고는 어떻게 그런 우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가서 피해자분들한테 제가 질문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런 걸 보여드렸어요. 네.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그런 답변은 전혀 아닌데도 질문을 자기네들 대신에 누군가 질문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받는달까?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도 국정원의 태도와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뭐 아는 바 없다, 네.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늘 우리가 이제 청문회 때 보던 재벌 총수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던데요. 현장에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좀 굉장히 격하게 질문도 하시고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책임 의식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원세훈 전 원장도 그렇고 한국의 그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자기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전혀 없구나. 뭐 예를 들어 입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법률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기 위해서 김기춘 씨는 이제 뭐 법률가기도 하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설사 입으로는 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다거나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네.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시종일관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우리 원세훈 전 원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죠.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분이 40년 전에 그렇게 많은 간첩을 만들었던 분인데 그런 분이 40년 뒤에 자기가 만들었던 게 다 조작 간첩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2인자로서 네.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이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났고 네. 그 간첩 조작 사건이 난 상황에서 청와대는 계속 모른 척하고 네. 국정원은 조작이 아니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정말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취재를 할 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또 객관과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 현장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인간 최승호로 돌아가면 그 현장에서 울컥하시기도 하고 화도 나시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유, 화도 나죠. 당장 이렇게 너무 뻔한 걸 네. 계속 아니라 하고 네. 하면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화가 나고 그래서 원세훈 원장님 만나 뵙고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 때는 사실 좀 울컥해가지고 좀 약간 짜증을 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신이 나오더라고요. 장면도 네. 나왔는데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취재자가 의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분들이 뭐랄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다짐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또 많죠. 예.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날 때는 최대한 참으셨다가 네. 원세훈 국장 때는 저게 터졌구나. 아니 그때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 법원 출두하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 옆에 경호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센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냥 뭐 저를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그랬던 건가요? 예, 처음에 딱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저 법원 입구로 딱 네, 들어가는 네, 장면에서 예. 제가 저를 힘으로 막아가지고 제가 못 따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한 번 더 그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저를 잡는 거죠. 앞에 이제 취재 방해를 했구나. 원세훈 원장은 저 가는데 예. 저를 이제 접근을 못하게 계속 막고 막 그러니까 몸싸움이 막 벌어지고 그랬던 거죠. 그 몸싸움 하는 장면은 뭐 안 넣었지만은 예, 그 상황이니까 이다 보니까 제가 막 숨도 차고 화도 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인가요? 그분이 이제 하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꾸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요. 부인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공직자였는데요, 남편이.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부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랐어요. 네. 우선은 우리. 네, 첫째.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국정원을 뭐 공동으로 뭐 운영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부인한테 또 모든 답변을 맡겨놓고 문세훈 원장은 또 부인의 그 보호 밑에서 네. 아무 말 안 하고 또 가만 계시더라고. 이제 그건 한편의 코미디였어요.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고 가는 장면은 정말 예. 그래서 저희 영화 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코미디 같기도 하고 네. 그 무슨 저 공포물 같기도 하고 또 스릴러 같기도 하고 뭐 예. 그렇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죠. 네. 공포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앞에 가려시 이제 네. 막 그 고문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섬뜩하고 공포스럽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참 그걸 코미디라고 해야 맞는데 그게 현실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외국 같았으면 아마 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네. 뭐 공직자의 그 부인이 예. 어떻게 우리라는 표현을 그 머릿속에 결국은 그게 예. 그 우리라는 그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부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국정원 직원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모순된 상황을 많이 발견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 끔찍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살 수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차원에서 이제 대중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를 꼭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꼭 좀 봤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저희 김병기 그 국회의원, 네, 그분이 이제 국정원 인사처장 하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제가 이 시사회를 하면서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분이 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서 보시고 저는 이제 뒷자리에서 봤는데 제가 계속 그분이 어떻게 그 영화를 생각하시는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끝나고 난 뒤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네. 꼭 봐야 되는 영화다. 아, 국정원 직원들 개개인이 자기 개인의 어떤 애국심에 기반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영화를 좀 봤으면 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과연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 중요한 국가기구를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좀 성찰하고 어떤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천상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고 어떤 뭐 법을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개혁은 사실 국회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19대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네.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그래도 그때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이제 무용지물 돼버렸거든요. 그 여전히 수사권 문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요소 여전히 살아 있죠. 그게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보자면 조작 간첩 사건이 만들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영화 만들면서 어떤 방향으로 국정원 개혁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방향이다. 네. 이렇게 제가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영화로서 일단 던져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네. 뭐 그 국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는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국민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부터 해나가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플러스 그 다음에는 뭐 국내 수사권을 없앤다든지 해외 정보나 대북 정보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가지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분단 사회 비극이다. 이런 거고 어찌됐든 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끊임없이 북한 문제를 이제 한국의 그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 사실 정말 그 한준식 사건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유가려 씨하고 유호성 씨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또 천착하신 측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어떤 것을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우리가 한국이 어떤 우리 민족이 분단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북쪽에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인류 전체로 봤을 때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체제가 지금 들어 있고 네. 공포로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쪽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그래도 한때는 네. 꽃을 피우고 미래가 보이고 그래서 남쪽이 그렇게 민주주의 꽃을 피움으로써 어떻게 보면 북한도 좀 너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이쪽으로 좀 땡겨 오기도 하고 좀 열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남쪽이 북한을 더 막 닮아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정말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북쪽이 공포로 통치한다면 남쪽도 지금 국정원이라는 그 강력한 공포가 그 4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네. 해야 우리의 힘으로서 북한도 좀 더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든 한반도의 좀 평화와 그 미래에 좀 뭐랄까요, 뭐 좀 뭐랄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조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끝난 다음에 오히려 더 생각이 복잡해지는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여쭙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최승호 PD님 감사합니다. 자백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죄 지은 놈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진짜 언론 뉴스타파 그리고 최승호 PD가 제작한 영화 자백 꼭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힘. 다름과 닮음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백 꼭 봐야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과거의 MBC가 그립다. 국민 PD, 최 PD님 나오셨네요. 최승호 PD 멋져 불어. 국정원은 양파다. 까면 깔수록 나온다. 국정원은 조작의 달인이다. 뭐 이런 국정원 직원들 그들이 하는 일이 애국이라고 산회돼 있다니 참 웃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꽃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매일 팥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팥짱을 듣고 계십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시네요. 제가 의견 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영화 얘기에 이어서 언론 환경이 너무 심각해서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13일 다음 주 월요일 개원식도 하고 대통령 오셔서 연설도 하시고 뭐 이런다는 것 같습니다. 전직 MBC 기자 출신들이 이번에 많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래서 국회 미방위로 가셔서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해고무효 소송 진행 중이신데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기 19대 때도 그런 개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공영방송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목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방송사의 KBS, MBC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고쳐가지고 적어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뭐 정당이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당이 추천한 이사들, 야당이 추천한 이사들 이렇게 그 이사들이 합의를 해야 어떤 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서 김재철 씨 같은 분이 MBC 사장이 절대로 될 수 없도록 지금 고대영 씨 같은 분이 KBS 사장이 절대로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지금 목표입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뭐 진보적인 의제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전 국민이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19대 때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니까 못했던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이제 현재의 체제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뭐 심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송사 사장들이 방송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야당들이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강하게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다가간다면 저는 이 의제라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라고 아마 성원을 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상황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편향적인 그 경영진이 장악하고 있는 KBS와 MBC를 그냥 놔뒀을 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뭐 총선과는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그 굉장히 그 악의적인 보도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지난번 대선에서도 MBC가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뭐 논문 표절이니 뭐 이렇게 해서 물의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나중에는 뭐 심의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보도들을 마구 쏟아냈단 말이죠. 뭐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여전히 정권의 나팔수로 역할을 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전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환경이 매우 어렵고 사실 뭐 공영방송은 전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이런 언론 비평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종편에 보수 언론은 되게 많은데 이른바 이렇게 뭐 진영을 나누기는 좀 곤란하지만 진실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봤더니 1988년도에 한겨레 신문 창간 이후로 어느덧 근 30년이 된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언론의 불균형적 상황은 계속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겠나 이런 고민도 좀 드는데요. 오랜 세월 언론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이 자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본력. 네, 자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결국은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나 뭐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도 그 기존의 어떤 그 체제 내 제도 언론들이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네.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건강한 시민들, 네. 시민들의 힘으로 그리고 또 건강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힘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매체들이죠. 네. 과거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그 매체들의 힘이 많이 커졌죠. 사실 한겨레부터 뭐 한겨레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나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보면 힘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 그 제도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자금력, 네. 뭐 종편 하나 만들려 그러면 몇천억이 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야 종합 편성 채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종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못 만들고 예. 뭐 예능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금력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 한국 사회에서 돈 있는 분들은 또 뭐랄까요 정부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예, 뭐 국세청도 있고 네. 국정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겁을 내고 네.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정말 뭐 뉴욕타임즈나 네. 뭐 워싱턴 포스트나 나름대로 정론이라고 할 때 그 사주들이 돈 있는 그 사주들이 오랫동안 전통을 지키면서 네. 그 나름 언론으로서 정론을 해오는데 한국 사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저도 뭐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저도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민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공영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영 언론을 바로 세워서 최소한 이 굉장히 그 오른쪽으로 편중돼 있는 이 언론 지형을 좀 이렇게 중간쯤으로 네. 중간을 담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 언론의 그 제가 보니까 그 언론 영향력 집중도를 뭐 문화부 산하에 있는 네. 뭐 집중도 조사 뭐 위원회에서 발표해 놓은 걸 보니까 공영 언론을 다 이렇게 합치면 영향력 점유율이 한 44% 정도 된다고 제가 봤어요. 네. 봤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13년에 나온 조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바뀌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공영 언론들만 그래도 중립적인 존에서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언론 지형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도 새로운 보도 전문 채널이라든지 네. 이러한 진보적인 의제들을 이렇게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은 좀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네. 또 뭐 일반 그 시민들이 예. 뉴스타파나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들을 많이 이렇게 후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신다면 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
결국에는 시청자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인 것 같아요. 뉴스타파도 그렇고 저희 오마이TV도 그렇고요. 이런 방송들이 그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래야 좀 제대로 된 언론 환경도 조성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시청자들께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 자백 영화 관련해서 시청자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굉장히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사실 받았어요. 네. 국정원 덕입니다. 국정원이 너무 이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을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관객을 미리 모으는 겁니다. 이제 10,000원을 내시면 이제 티켓 한 장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영화를 멀티플렉스에 보낸다는 의미에서 그 엔딩 크레딧에 이제 그 후원하신 펀딩하신 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을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영화가 이 영화관에서 상영이 될 때 저희 이제 그 영화가 끝나면 이제 그 분들의 이름부터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의 의지를 시각화시켜가지고 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귀향을 시민들이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두 글자네요. 자백도 시민의 힘으로 국정원 개혁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자백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